언제나 새로운 자기 자신 가꾸기. 얼굴에 쓴 탈을 벗고 이상적인 것을 무너뜨릴 때마다 끔찍한 공허함과 침묵이 몰려온다. 무서울 만큼 위축되는 마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그 텅 빈 황량함과 절망들은 지금 내가 다시 겪어내야만 하는 것들이다. 내 삶이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결국 나는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들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 자유와 영혼과 심오한 감정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모리애와 아픔도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삶은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정상적인 것, 바람직한 것, 건강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직업도 가족도 고향도 없고 사회적인 친분도 없으며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세속적인 믿음이나 도덕 기준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으며 혼자서 살아왔다. 물론 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들과 느끼는 감정과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철저히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내게는 종교, 조국, 가족, 국가 같은 것들이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으며 학문의 중요함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예술조차 나에게 역겨운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과거에는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내 사고방식과 취향과 도덕관념이 이제는 터무니없고 거칠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이 되었다. 그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무언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저울질을 해볼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가끔 내 삶은 힘에 부치고 어렵고 외로웠으며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진정으로 나는 니체의 가을 노래에 나오는 연기처럼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곳으로 나를 계속 몰고 갈 것 같은 길을 꾸준히 걷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어린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과 결정적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치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패만 거듭하던 사냥꾼이 사냥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늙은 투기꾼이 도박을 할 때처럼 이익이 발생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하는 시장의 흐름과 흔들림 혹은 부도의 낌새를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모든 괴로움, 혼란스러움과 궁핍함, 저급함과 무가치함, 실패한 것에 대한 혹독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그런 수많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저 회피하고 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겨지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동안 몸서리쳐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체험했던 것들을 가스나 면도칼 혹은 권총을 이용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목표는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파멸시키는 것이고 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자살이 어리석고 비겁하며 초라한 짓일 수도 있고 명예롭지 못하고 창피스러운 비상탈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속 깊이 빌고 빌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자살을 선택했을 때에는 삶에 대한 사치나 영웅주의 심리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미미한 고통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1년이 지난 후든 한 달이 지난 후든 혹은 당장 내일이든 언제나 그 문은 열려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도저히 외면하기 힘든 어렵고 딱한 사정이나 간곡한 애원이나 수줍은 부탁 혹은 절망에 대한 처절한 토로까지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 만약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불평불만, 억울함,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마음속에 전부 담아두고 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무적이거나 의미가 분명한 보고서조차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에 꽤 자주 애를 먹었을 것이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위로와 조언 혹은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상황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넉넉한 마음과 이해심을 조금씩 비축해 두고 있다. 그러자 정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자신들을 뒷받침해 줄 것을 부탁했던 편지들은
나 자신이 슬픈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 경험이 되었다. 수많은 편지들 중에는 더 이상 젊지도 않으며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로서는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 즉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진 세상살이를 자살을 통해서 마감하려는 것에 관한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있었다. 아직 젊고 가슴이 여리며 감성적이며 다분히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은 언제나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동안 편지를 통해 나에게 자살하겠다며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자살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써 보낸 사람들에게 답장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나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었다. 자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살을 보면서 그것을 다른 종류의 죽음보다 더 소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삶의 염증을 느끼고 급기야 자살을 감행하려 한다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알량한 의도에서 나왔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껏 삶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자살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삶의 의미, 기쁨, 아름다움,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들이 느끼고 있을 절박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해주었던 대답을 조금 기록해 두었다. 50살이 넘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며 품위도 잃어버린 삶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었다.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이 하는 짓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비겁한 행동이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자살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기를 내야 되고 아픔도 감수할 소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 무서우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도덕을 다 섭렵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 존경의 마음도 갖고 동정도 느끼고 유쾌하지 못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뭔가 큰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의 상상력이 쫓아가지 못한 인간적 고통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라고도 생각했고 내가 좋아하는 용기와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했지만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방아쇠를 당길 용기를 냈다는 것과 그로 하여금 선생님의 논리와 세상의 도덕 기준을 냉소적으로 비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살이 자연과 교육과 운명의 원칙에 따라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으로 묶여 있었다면 사람들은 가끔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자살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견디기 어려운 삶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죽음이 다른 종류의 죽음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의미심장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진지한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절망은 삶을 희망과 정의와 이성으로 살아가고 책임을 완수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로 생겨난다. 절망의 이편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편에는 깨어난 자들이 살고 있다. 나는 절망이 다시 은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껍질을 벗김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체험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심리 분석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망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 분석가가 꿈을 해석할 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 심리 분석가는 꿈의 명백한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 또 질병과 건강, 고통과 기쁨처럼 딱딱해 보이는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진다. 그와 같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 어떤 절망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으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물론 내게도 고통이 없는 날이란 드물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또다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 밝은 빛을 보고자 한다면 슬픔과 절망을 뚫고 나아가야만 한다.